연휴 기간 중국발 악재 요인이 불거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미국 증시도 굉장히 크게 출렁거렸고 또 글로벌 증시 전체가 패닉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뭐 이건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중국이 조금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때 하고 이번이 이제 겹쳐지는 내용이 있어요. 악재 요인이 나오고 그들은 휴장입니다. 악재 요인이 나오고 그들은 이제 휴장에 진입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왜 그들은 악재 요인에 피해가느냐? 본인들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어찌됐든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요. 연휴 이후에 처음 열렸잖아요. 17일 날 열리고 22일 날 이제 연휴가 끝난 상태에서 열린 겁니다. 저가가 1.48% 밀렸었는데 플러스 0.40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이 좀 아쉬웠던 거는 미국 쪽의 흐름이 급락 이후에 꼬리를 많이 그래도 달아났거든요. 뭐 달아났는데 어제 새벽에 기준이 되는 거죠. 새벽 기준에 밤등이 좀 일부 나오다가 꼬리가 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장이 끝나고 나서의 꼬리 달린 흐름이라 유럽장은 그나마 강세로 잘 반등으로 마감됐고, 그죠? 거기는 나스닥만 소폭 이제 강보합, 이쪽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좀 원체 심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인데 주봉 기준에 이제 도지 양상에서 도지로 끝나면 안 되고 탄력이 나와야죠. 망치형으로 저렇게. 그래서 저 망치형이 파란색 음봉의 망치가 아닌 양봉의 망치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전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중국은 뭐 좀 어이없는 상황인 거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간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강한 흐름에서 이제 변형 석별형으로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봉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기준에서 이제 흐름을 좀 놓고 봐도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유럽 쪽의 흐름 하루 급락 이후에 돌려놨고 오늘 추가적인 강세예요. 오늘 거는 지금 연동이 안 돼 있는데 추가적인 강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이미 독일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강세 0.62%, 영국이 1.26%, 그 다음에 프랑스가 1.16%, 그리고 유로스탁 50이 0.92%의 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5,444포인트.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전주말 대비해서는 좀 밀려 있습니다만 뭐 닥스 같은 경우에 14,400포인트대 공방이니까 거의 뭐 그 자리 수준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심리적인 충격이 나올 수는 있겠죠. 심리적인 충격. 근데 이제 뭐 심리적인 충격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충격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잘 돌려놨는데 영국을 볼까요? 프랑스 깎그 영국, 영국 한번 보죠. 그러니까 결론은 크게 뭐 문제가 있진 않다라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전체에서 영국 어딨니? 프랑스 깎그를 볼까요? 프랑스 깎그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치가 이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깎그가 지금 6627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이제 흐름 자체는 오히려 이제 지난주 음봉 떨어진 부분을 되돌리는 더 강도 있는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 영국 쪽이 뭘로 나올까요? 유로스탁 50 있고 유로스탁 50. 여기에서 유로스탁 50도 지금 현재 지수가 4,135예요. 선물 회사 HTS를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나와요. 선물사
무료 HTS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4135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좀 돌려줬다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없으니까 활기차게 신나게 힘차게 한번 갑시다. 상상상 한번 갑시다. 뭐 상한가 내일 가면 가는 거지 왜? 예.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출석 체크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상상상. 그렇게 하고 나서 중국 증시를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일봉에서 그때 당시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상. 예전에 그 오늘 출진 못하고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그 방송 원고 자료에서 최근에 그 날짜 지정해줘서 최근 날짜 지정해드린 날짜의 그 지수 등락폭 표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해달라고. 날짜가 중국 증시 때문에 시장이 급락해요라고 했던 게 7월 말경이 될려나요? 그 중국 증시 뭐 얼마 아파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7월 말경에 제가 한번 가져간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엑셀 파일로 아마 저희 직원분들이 잘 만들어놨을 텐데 제가 그거를 사용을 아마 못하면서 혼자 짜증을 내는 것 같아 맨날. 한번 보시죠 뭐. 예전에는 이제 저게 몇 월 며칠자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고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그 분류돼 있는 거를 제가 모르고 매일매일 올려줬을 텐데 제가 모르고 있어. 그거를 다시 한번 엑셀 파일에 작업돼 있는 거 엑셀인가 이게? 이게 엑셀이구나. 엑셀 파일에 작업돼 있는 걸 나중에 한번 다시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날짜별로 좀 쉽게 야간 방송 때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달 거 한번 볼게요. 그 8월 조금 전에 급락 나왔을 때 7월 말인가요? 7월 말? 7월 26일, 27일 방송 원고에 혹시 있는지 이렇게 하고 원고 자료 찾아보죠. 뭐 같이 중국 원고 자료.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려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4월 27일, 28일 한번 이때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상상상 좀 더 능동적으로 각 채팅방에 상상상 좋아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에 이게 며칠자인가요? 27일이고 28일 날짜에 혹시 또 있는지 볼게요. 저 당시쯤이었나? 그러니까 중국이 뭐 좀 조정 나온다고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시장에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가 맞는 것 같아요. 이때쯤. 오케이. 그러면 이제 28일 날짜 이 방송 원고를 내일 방송 원고에 같이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28일자 110회 당시에 원고 자체도 여러분들께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그때 해드렸는지. 이때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해서 갖고 나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겠습니다. 상상상 올려주신 쪽에 제가 이걸 좀 올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한번 보시죠. 중국 증시가 개장도 안 된 상태였고, 그리고 사실상 뭐 항생이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국내 증시가 이제 그 상하이 월봉이 27일 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월봉 27일 날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화끈하게 이렇게 써놓은 게 중국 증시는 2015년 이후에 2016년부터 해서 고점을 넘긴 적도 없어요. 제대로. 우리나라는요. 계속 넘기고 왔었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더 크게 넘기면서 더 큰 랠리가 있었던 상황이고 연동성조차가 없죠. 여기는 고점을 우리는 넘긴 거고 얘는 고점도 못 넘긴 상태에서의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쪽에서 약세를 띠겠다는데 그걸 왜 우리가 따라붙냐 이거지. 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왜? 전혀 연동성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흐름폭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중국 상하이 지수의 월봉 차트 기준에 뭐 연동성이 저게 얼마큼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별반 연동도 없었다. 근데 그것을 2013년부터 해서 쭉 놓고 보실 때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로 놓고 보실 때 그러니까 2013년도 기준이 뭐였을까요? 2013년도 제가 왜 기준을 잡았을까? 2014년도의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기준에 2014년도에 지들만 비이성적으로 올라왔어요. 지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이제 그렇게 강한 추세적인 범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없다면 이제 글로벌 증시 것까지 내일 비교를 해드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끝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아마 야간에 제가 급하게 작업을 해서 가지고 갔을 수도 있어요. 28일 날. 그래서 요 끝선이 아마도 이렇게 안 맞고 요 월선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직원분이 아마 이거를 다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오늘 날짜까지 기준으로 내일 날짜까지 기준으로 어찌됐건 이제 이 월봉의 기준에 전혀 이들이 올라갈 때 전혀 연동도 없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내려올 때에도 당연히 연동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정도 움직인 걸 가지고 연동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자체가 우습죠. 원래는 이렇게 흘러가던 뭐 어찌 보면 박스? 그 박스 내에서 등락인데 뭐 심리적인 요인을 일부 받았다면 받은 거고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는 등락이 나오던 그 추세대로 나온 건데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는.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얘네가 빠질 때 이렇게 빠졌어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네가 오를 때 올랐어야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 그 등락의 등락률의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이제 고점을 우리는 계속 넘기고 있을 때 정상적인 고점을 넘기고 있을 때 얘네는 넘기지도 못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리고 나서 돌릴 때에도 2016년부터 놓고 보자고 했던 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잖아요. 2015년 12월. 그때 이후로 따지면 글로벌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특히 미국은요. 이들은 이 고점을 넘기지를 못해요. 뭐 앞전 고점 못 넘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럼 이 당시에 중국 증시의 조정에 영향은 뭐가 있었을까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2015년도에 중국 증시를 떠나서 국내 증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서 조정의 이유는 이제 첫 번째 그렉시트가 있었죠. 그렉시트. 그리스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배째라 다 덤벼 니들 돈 갚으라고 못 갚아. 젊은 총리가 이제 딱 들어오면서 그도 그럴 것이 뭐 IMF에서 돈 빌려주고 상환일 되면은 세계은행이 돈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IMF 갚게 하고 그리고 세계은행 갚을 때 되면은 IMF가 돈 빌려주고 또 세계은행 갚게 하고 요따구로 계속 돈 빌려주고 알짜배기 기업 내놔 니들 뭐 통신산업 내놔 그리고 니들 뭐 전력사업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알짜를 다 빼먹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 니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배째라가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문제가 유럽의 문제로 불거진 거지 글로벌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연초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던 중동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그렇게 해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7개 국가가 핵 협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3분기에 핵 협상이 진행이 돼서 끝나요. 그렇게 도장을 딱 찍죠. 물론 이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바로 파기합니다. 일방적인 거다라고 파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 논리가 되는 거예요. 정치 논리가 되는 거는 민주당 쪽은 이제 진보, 그다음에 보수, 공화당 쪽은 이제 보수인데 공화당 쪽의 전통적인 그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이 아무래도 이제 그 방산업체 그리고 전통 에너지 업체에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상황. 그렇게 해서 이제 원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흥행시켜야 되는, 또 방위산업업체의 매출을 증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그렇게 되면서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의 기준.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그리스 문제 있었죠. 그 핵 협상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메리스가 있었습니다. 메리스. 지금은 이제 뭐 사스나 메르스보다 이제 월등히 코로나가 압도적인 기준이 돼버렸는데 메리스의 기준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위안화의 평가 절하.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IMF 쪽에서 중국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이제 정치부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가 너희도 이제 기축통화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니 IMF의 SDR에 중국 위안화를 편입을 해줄 터이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위안화에 대해서 시장에 맡겨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를 시장에 맡길 수 있는 체력까지는 아니죠. 일단 통제가 돼야 되는 위치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서구 자본에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IMF의 SDR에 이제 위안화를 넣고는 싶은데 애매모호한 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승홍빈의 화폐 전쟁 같은 그런 소설 같은 이제 도서를 보다 보니까 뭐 화폐 전쟁이 있고 무역 전쟁이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에 빠져드는데 절대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절대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채권의 대다수가 미국의 국채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데 그 채권을 누가 다 사줘요? 중국이 다 사주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사실상 먹고 삽니다. 그런데 뭐 무슨 뭐 환율 조작국이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봐야 사실상의 문제는 없어요. 지들이 지정한 거지 무슨 지들이 깡패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환율 조작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관찰 대상국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들이 우리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거 있어요? 뭐 미국이 법이야? 아니잖아. 우리는 쇠뇌를 그렇게 당한 거죠. 쇠뇌를 당해서 미국이 이제 뭐 전 세계 보안관인 것처럼 느낄 뿐이지. 유럽이나 영국 쪽에서는 미국을 동생처럼 생각하죠. 뭐 우리가 일본 보듯이 아유 녀석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일단 그 중국의 위안화 자체는 미국의 주장처럼 위안화를 약세를 띠게 해서 수출을 미국에 잘 되게 해서 미국의 자국 기업들을 손해를 끼치고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수익 나는 걸로 이제 채권을 사주는 거고 미국은 이제 중국의 그 저가 상품을 가지고 이제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약세를 띠는 게 아니라 위안화의 강세가 연출되던 과정 속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위안화의 강세를 조금씩 이제 형성을 시켜놓은 거죠. 단계별로. 근데 그 강세 속에서 SDR로 이제 편입이 되는 과정 속에 미국 정부 자체의 요구 사항이 시장 개입을 일부 열어줄 수는 없겠느냐. 그게 연출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열어준 기준이 동시효과. 그러니까 외환시장 개장이 될 때 동시효과를 그전에는 이제 진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중국 정부가 이제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걸 열어줬습니다. 시장 참여자에게 열어주고 그 동시효과 방향성만큼의 등락폭 범위를 또 설정을 해줘서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됐을 때 위안화가 미국의 주장이라면 위안화가 강세를 띄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약세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가 연출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듯이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방금 윤정두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이유는
중국의 위안화 약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쪽은 미국 정부의 미국 국민들에 대한 내용들,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내용들. 우리 수출 기업이 힘들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니죠. 자국의 이제 소비 기준이 되는데 어찌됐건 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럼 동남아 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문제가 안 돼. 미국의 저가 상품 때문에 우리가 문제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위안화의 약세 부분이 동남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뭐냐면, 베트남 쪽으로 가던 베트남 노동비가 싸다. 위안화가 강세를 띠면서 인건비가 비싸졌는데 베트남이 싸다. 말레이시아가 싸다. 예를 든다면 버마가 싸다.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이 다시 중국으로 쏠리게 될까봐 그것에 대한 우려감, 동남아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됐지만, 결론적으로 위안화의 약세라는 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약세인 거지 동남아 화폐에 대한 약세이거나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약세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2015년도 당시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해석할 때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띠면은 요커들이 한국에 와서 쇼핑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전혀 문제는 없었는데 어쨌든 2015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 그 이슈 중에 중국 상해 월봉 지금 보면 아시잖아요. 급락을 했죠. 저 급락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IMF 쪽에서 다시 또 권고를 합니다. 야, 너희들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견인하는, 이건 안 된다. 견인하면 그 후유증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견인하면 안 된다고 표현을 했냐면, 외국인 자본의 한도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외국인 자본의 한도를 막 열어놓은 게 아니라 묶어놨단 말이에요. 묶어놓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본 한도가 조금씩 풀리면 외국인들은 사야 돼. 왜 사야 되냐면, 말씀드렸죠.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가치가 성장주에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는 아니지 않니? 라고 해도 결국은 그 상품에 그 섹터에 들어온 돈, 그 상품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야 되는 거예요. 채워놔야 돼. 왜? 계약관계가 그렇잖아요. 이게 좋든 나쁘든 주식 채워놔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상품에 돈 들어온 거는 중국 주식을 세워야 돼.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흐름이니 펀더멘털 외적인 흐름이니 폭락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러면 외국인은 지분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니들 그 채우는 과정 속에서 니들이 이렇게 급등 나오는 이유가 뭔가? 왜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대부분의 지분을 중앙당이 갖고 있거나 그 관계자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호예수가 묶여있던 물량이라든가 혹은 IPO를 단행해야 되는 물량, 그런 물량들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출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장난치지 마라. 결국은 2015년보다 지금이 사실상은 더 긍정적이잖아요. 글로벌 증시 모든 흐름이, 우리나라도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어디든. 근데 얘만 못 가죠. 얘만 경기가 안 좋아서 못 가나? 거품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 거품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은 뭐예요? 이란 쪽의 핵 협상, 그리스의 그렉시트, 그다음에 위안화의 평가 절하, 그리고 또 중국 증시의 폭락, 인위적인 폭등 이후의 폭락, 메리스, 여러 가지가 겹쳐졌죠. 예? 근데 결국 시장은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안 받았다는 거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도 분명히 연휴 기간 동안에 팍스닝즈 TV는 이러니까 마이너야. 오늘 생방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생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방들 다 보셨겠지만 대도 않는 소리, 엄한 소리들 떠들어대고 있죠. 윤정도처럼 그러면 2015년 이후의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2015년도에 중국 증시가 저렇게 폭락을 했을 때, 그럼 지금의 이슈 가지고도 저런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중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물론 건바이 건바는 다 틀려요.
이번 건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막연한 해석을 하죠. 또 신문 기사, 경험치도 아닌 신문 기사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한 공포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특히 이제 윤정도 말도 다 필요 없는 거야. 결론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유럽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보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상하이 지수는 오늘 연휴 이후에 오늘 개장을 했는데 플러스로 끝났어. 이건 뭔 호들갑이야?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구간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서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FOMC 회의 금리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테이퍼링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호재면 호재지 악재는 아니다. 아니, 테이퍼링 단행하고 그 질문 우리 VVIP 회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드렸어요. 아예 못 드렸는데 연휴 지나고 이제 답변을 차분히 드릴게요. 전혀 문제 없어요. 2013년도에 5월달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2014년부터 테이퍼링을 단행을 하죠. 버냉키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뭐 그때 이후에 왜 뭐 급락했어요. 뭘 급락해요? 박스권 기준에서의 흐름이지. 예. 결론적으로 문제 없다. 그래서 15년도에 그 6월달에 급락이 나오는 요 시점 있죠. 일자별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 그 조금 전에 HTS, NHTS를 보니까 8월부터 나오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 요 구간. 실질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온 요 구간을 좀 놓고 보려고 했는데 요 구간만 연동이 나오더라고요.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고요. 그리고 15년도 기준에 이제 그 낮장으로 다시 본 기준이 되는데 2100에서부터 이제 1800이니까 작지 않습니다. 300포인트 어마어마하죠. 2015년도에 문제가 뭐뭐 있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의 핵 협상 또 그렉시트가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메리스도 하반기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위안화 평가절하, 또 중국의 급락, 뭐 한 5가지 이상이 뭉쳐진 거예요. 뭉쳐진 기준의 고점 대비 이제 뭐 한 15% 밀려 내려온 거죠. 15%면은 작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또 흐름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상하이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반토막 거의 5,100에서부터 2,800이니까 반토막 가까이 밀려 떨어진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40%대 하락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그러니까 7월 27일 날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8.48%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뭐 1%, 2%그 7월 우리 올해 2021년도에도 7월 27일, 28일 날 급락이 나왔는데 그 2%대거든요. 2%대하고 이 8%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되죠. 안 돼. 결론적으로는 그 급락을 왜 급락이 연출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이제 좀 이해될 수 있죠.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 미만이면 경기가 이제 둔화됐다는 내용이에요. 경기가 둔화된 거에 대한 조정이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산업이익이 역시 뭐 일부 줄어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뭐 부정적일 수 있죠. 국제통화기금의 IMF의 중국 정부 증시 개입 중단 요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이성적으로 끌어올리면 결국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우리는 돈이 들어오면 채워야 되는데 비이성적으로 올려놓는 걸 보고 사람들이 돈을 넣는데 그걸 채워야 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IMF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미국 금리 인상 전망 이 부분은 뭐 노출돼 있던 테이퍼링 이후에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 원체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실질적인 기준은 제가 볼 땐 세 번째 중국 정부 증시 개입을 중단한 부분 그게 이제 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내용 이거
그렇게 되고 IMF의 권고가 이제 그 이전부터 나온 거죠. 권고 이후에 폭락을 했다 그 내용인 거지. 네. 그렇게 돼 있고 각국하고의 비교. 자, 잘 보시면은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다우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상하이 지수는 반토막이 납니다. 중국 증시의 강세 때문에 이렇다면 아니야. 그리고 요것도 잘못 나와 있어요. 뭐가 잘못 나와 있냐면은 2003년부터인데 내가 내일 다 기억할 줄 모르겠네. 우리 직원분한테 이걸 부탁을 할 때. 2003년부터 봐야 되잖아요. 2003년 저점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2015년도에 만든 친구가 2015년도에 만든 친구가 그 친구가 지금도 한 명은 전문가 활동을 하고 이데일리에서 그리고 잘 나가요. 그리고 한 명은 지금 증권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TM 업체 차려가지고 한 200명 TM 돌려가지고 주식하시죠? 정보 드릴게요. 그 어린 친구가 그거 하다가 이제 지금은 좀 자빠졌고 손을 뗀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2003년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2003년부터 잘라 그랬는데 2004년부터 자른 거야. 왜? 잠을 안 잤거든. 세 명 다. 밤새 공부라기보다는 밤새 뭐 이런 차트 자르게 하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반토막 나 있어요.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오를 때 반토막.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비이성적으로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 이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터진 거죠, 사실은. 서브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지고 그렇게 되면서 요 흐름.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증시는 이때 좀 많이 깨져 내려간 대신에 요 고점을 돌립니다. 돌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 위로 더 올라가. 왜? 화폐 가치의 훼손입니다. 근데 중국 증시는 결국은 이 고점도 못 왔을 뿐만 아니라 뭐 요 정도 고점을 넘겼다. 오케이, 그것도 좋아. 근데 여기서도 비이성적인 상승이라는 거죠. 즉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 때 깨져 내려가 있다가 뭐 디커플링 상태니까 뭐 들어 올렸다. 그것도 좋지만 비이성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한 두들겨 맞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동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시더라도 없죠. 글로벌 증시가 어찌됐건 오를 때 하락하고 있었고 어찌됐건 오를 때 하락하고 있었고 그것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었고 그러는 것이 비이성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중국 증시는 경기 동향에도 민감하겠지만은 경제 동향의 기준이 아닌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일부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브릭스 시장 식으로 취급을 받죠, 사실상. 그래서 나스닥, S&P 500 지수, 독일, 일본에도 연동이 안 됩니다. 특히 요즘엔 항생이 조금 연동이 되는데 항생에도 연동이 안 돼요. 항생이 오를 때에 빠지고 있었고 요 자락에서는 항생이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그리고 항생이 다시 오를 때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빠지고 있었다. 요 끝자락에 이제 오버슈팅 한 채는 나왔지만 결국은 항생도 제대로 연동이 안 된 흐름을 우리나라에 이 당시에 맨날 그랬어요. 이 당시에 요 때는 뭐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이 당시에 뭐 중국 광풍 불하고 난리치다가 결국 그 미래에셋의 차이나 펀드 우리는 헤지 펀드처럼 운영한다. 그 불법이에요, 그거. 그 당시에 헤지 펀드에 대해서 운영 자격을 주지는 않았죠. 자기 자본들이 우리나라 증권사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사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헤지펀드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인사이드 펀드를 발행을 하면서 한 달 만에 3조를 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래에셋 그룹 자체가 증권사 순위가 바뀔 정도로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어쨌든 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것도 없애고 결론적으로는 중국 증시 이제 이때 들어가서 베트남이나 중국 들어가서 이제 박살이 난 쪽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고 그 이후의 흐름에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도 상승 추세 랠리에 중국은 깨져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럴 때 뭐라 그러냐면은 엉엉엉엉엉 왜 그래요?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해요. 아니, 폭락하는데 왜 얘들은 이렇게 올라왔었잖아. 비이성적으로 후유증 빠지는데 왜 막말로 작년에 그 폭등 랠리 나왔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폭락이 나온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못 갔나요? 오히려 3,300 넘겼죠. 그잖아요. 그게 뭔 헛소리들이야. 되도 않는 소리들이지.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연관관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헝다그룹 쪽을 뭐 보시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증시 자체에는 연관관계가 없다.
심리적인 면이 일부 있더라도 결국은 중국 상하이 지수가 가로가 장중 저점이고요. 그리고 종가가 여기입니다. 7, 8%, 뭐 5%, 7, 8% 5월부터 해서 7월 5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두 번, 7월에 네 번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다우지수 뻘거쳐. 그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가와 종가가 잘못 표시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 친구들이 한 건데 나중에 날 잡아서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 부탁을 해서 고치든지 종가와 고가인지 뭐 하여간에 이걸 이제 주식을 알아듣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그 친구들이 좀 할 텐데 직원분들 또 부탁을 하면 직원분들이 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왜? 윤정두가 차분히 설명을 안 하거든.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빨간불이 더 많죠. 우리나라도 빨간불이 더 많죠. 월등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와 연동을 시키고 이때 방송에 뭐 한국경제TV도 마찬가지고 맨날 나와서 울고 앉아 있어. 왜? 그러면 중국 증시가 빠져갖고 내일 우리나라 증시 큰일 났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계좌가 파랗게 물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중국 증시에 또 중국 증시를 떠나서 뭐 글로벌 증시에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인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그 윤정두가 어찌됐건 전략을 잡아드리면 그 전략에 맞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분들이 그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특히 이제 리먼 터졌을 때 패닉이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게 그거예요. 자산가 분들께서 질문 주신 게 결론은 윤정두는 그때 또 이제 결국은 이제 바닥 찍고 돌릴 때 금융과 건설을 권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금융하고 건설은 사면 안 된대. 왜? 뉴스 보면 다 나쁘다고 나오니까. 근데 정신 나간 것들이지. 금융과 건설이 낙폭이 가장 심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이 낙폭이 심했죠. 건설은 이제 기술적 반발력이라고 치고 금융이 무너진다. 우리나라의 그 금융 지주사가 무너진다. 그럼 끝난다고 봐야죠. 그때 당시에 이제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자율이 4% 5% 6%까지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분들 몇몇 분들께서 질문하셨어요. 사도 되겠느냐? 근데 사셔야죠. 뭐 그런 금리가 나올 수 있는 금리도 아닐 뿐더러 현금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이제 화폐 가치가 훼손돼 있을 때니까 뭐 환율이 뭐 박살이 나 있을 때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의 기준이 그거죠. 이제 중기도 아니고 아예 장기. 그러니까 아예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이제 주식 그리고 뭐 부동산, 뭐 채권, 또 현물 상품, 현금, 외환 뭐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 구성돼 있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어찌 보면 기회죠.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회고 주식 같은 경우도 기회인데 더 사실 수는 없고 포트폴리오 구성돼 있다는 건 잘 구성이 돼 있는 거지. 거기서 뭐 현금을 더 넣어서 뭐 이쪽에 수익 내고 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했을 때 이제 답을 원하는 질문이에요. 어차피 나는 이거 못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이민 지금 당장 갈 것도 아닌데 유지하면 돌려지겠습니까의 기준. 그래서의 답변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큰 일이 불거졌을 때는 각국의 중앙정부와 이제 중앙은행이 공조를 한다. 특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공조를 한다. 공조를 해서 경기부양책을 내놓다 보니 그렇게 된다면 뭐 사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된다면 화폐 가치가 이제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화폐 가치가 훼손된다는 거는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상품에는 이제 뭐 부동산도 있을 거고 현물도 있을 거고 뭐 채권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거고 말 그대로 이제 화폐 자체의 가치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좀 설정은 될 겁니다. 라고 기준을 잡아드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막연한 패닉에 빠졌어요. 그 원체 이제 미국 증시가 장중에 2% 나스닥이 한 3%씩 깨지다 보니까 막연한 패닉에도 빠지신 부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왕이면 중국이 열려 있었으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닫혀 있다 보니까 가능한 게 어려웠는데 오늘 하루로 끝난 겁니다. 뭐가 보셨잖아요. 지금 중국 증시의 등락 폭이 이때와 지금 다르다. 뭐 달라? 똑같아요. 대만 증시가 하루에 8%씩 밀리는 그런 장세였고, 또 다우지수나 닥스, 이것도 한번 중요한 거 볼까요? 다우지수나 닥스나 이런 쪽에 이제 하루에 등락률 자체가 일단은 그 이상으로 나왔던 적도 많아요. 4%. 최근의 흐름에서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작년 여름 이후인가요? 작년 이때부터 한번 볼까요? 이때부터 이 정도? 요날 얼마 빠졌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미국 증시가 2000년 6월 11일 날 2000년이고 이거는 2000년. 그렇지. 2000년. 코로나19 이후의 기준인데 6.90이 빠진 적이 있었네. 6월 11일 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다우 기준에서 3.52.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가 2.10이고 요 날이 얼마 빠졌어요? 3.43. 그렇게 빠진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끝자락에 막 3.43. 여기는 얼마? 2.29. 장중 3.41. 뭐 장난 아니래.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뭐 지수 중폭의 기준에 있어서 흐름이 뭐 이게 아까 보신 그 10월 달이죠. 3.43이 10월 28일 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10월 28일 날 뭐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미국이나 유럽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이제 다소 디커플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변동성이 좀 다소 제한적이었어요. 3.73 나스닥이. 그리고 S&P 500 지수는요. 10월 28일 날. 3.53. 어제 그렇게 안 빠졌잖아, 결국은. 1%대 끝났죠. 근데 뭐 대만은요. 대만 이렇게 빠져야지 그러면 8%씩. 8.5. 10월 28일 그리고 5월 12일 이제 한 번씩 그 기준을 잡아서 가지고 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있으면 편한 게, 야, 이거 날짜별로 지금 불러준 거 다 해가지고 그날 뉴스 나온 거 다 뽑아가지고 표를 딱 작업해놔. 그럼 맑게 알아듣거든. 근데 못 알아듣는 척하는 애들이 있어. 늘어진 애들. 그런 애들은 끝까지 안 돼. 전문가 오픈을 시켜놔도 안 돼요. 이제는 뭐 그 전문가 애들, 대도 않는 애들, 돈이 되니까 지 와이프까지 전문가 만들어 놓는 애들도 있어. 메이저에서. 그걸 또 열어줘요. 야, 나 진짜 기가 차서 이런 거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이날 이럴 때 지수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일본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일본 같은 경우가 10월 28일하고 5월 16일이었나요? 아까 대만? 10월 28일 날이 일본이 열려 있었나? 그때? 10월 28일 날. 그 다음 날이 되죠. 그 아시아 증시니까 그 다음 날 10월 29일 날. 마이너스 0.37로 끝났네요. 그죠? 오히려 그 미국 쪽에 3%대 폭락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52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정정불안 막 불거지고 나서 정권 막 휘둘리고 나서 그때도 이제 변동성이 좀 큰 날이 많은데 2.52, 2.71 여기도 한 3, 4%씩 빠진 날이 있거든요. 작년 기준에서도. 또 올해는 좀 덜 올라서 그런가? 그리고 5월 16일 날 한번 봅시다. 5월 13일, 17일, 16일. 16일이 없네요. 16일 날 휴장이었나 보다. 대만의 그런 흐름. 그래서 이 3%씩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5월 11일, 12일, 이때가 이제 뭐 있냐면은 그 올림픽, 또 코로나,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치와 정책. 그리고 독일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10월 28일 같은 경우는 우습게 나왔다는 거죠. 10월 28일. 얘네는 5.03, 4.17. 5.03, 4.17. 그리고 5월 16일 아까 대만 밀린 게 그러면 이제 이쪽 5월 17일 기준 되겠죠. 16일 야간 됐구나. 대만이 뭐 밀리거나 말거나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쪽 국가들에서는. 거의 뭐 인정도 안 해주는데. 13일, 14일, 15, 17일. 여기도 휴장이 있었네요. 결국은 뭐예요? 독일도 10월 28일 5%씩 빠졌다.
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그 날짜 5월 16일. 5월 16일. 오케이. 12일. 12일이었네. 죄송합니다. 5월 12일. 11일, 12일. 그러니까 요때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유럽장이 빠지고 미국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일본이 빠졌어요. 일본이 빠졌고 덩달아서 밀리는데 얘네도 빠지고. 근데 그 기술주들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대만 쪽이 이날 8.55가 빠지면서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머지 패닉. 근데 유럽 쪽이나 이런 아무 영향을 안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10월 28일 하고 5월 12일 정도만 같이 볼까요?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선진 시장도 아닌데도 그럼 선진 시장보다 등락이 더 커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그러지 않아요. 희한하게. 10월 28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29일이 되겠죠? 29일 날 0.79. 그러나서 그 다음 날 후폭풍 2.56. 독일이 얼마? 5% 빠졌어요. 독일이 5%. 미국이 얼마? 3%다. 전부 28일 날 전부. 그래 이제 선물이 돌려져서였는지 들 빠진 다음에 2% 가까이 밀렸다가 들 빠진 다음에 그 다음 날 후폭풍. 그러나서 이제 5월 10일 날 대만 8% 빠진 날 그때가 이제 미국 빠지고 일본 빠지고 그러나서 이제 이날 돌릴 때 일본이 빠졌나 하여간 뭐 여러모로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연동됐는데 이날 12일 날 대만 8% 빠질 때 우리나라 종가 1.49 독일 5% 빠지고 미국 3%대 이상 빠질 때 우리나라 들 빠지고 이제 후폭풍 기준에 요날 10월 28일이 아닌 10월 30일 날 2.56. 그리고 그게 바닥이죠. 그러니까 덜 올라서 그래요. 사실은 덜 오른 것도 있어요. 월봉으로 보시면 글로벌 증시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특히 이제 미국이 많이 올라와서 원체 그래서 0069 2016년 이후에 국내 증시의 흐름 자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22일 말고 그 이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0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수 자체가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1900포인트 실질적으로 2015년 12월로 잡으면 1800포인트대 기준이 되거든요. 종가 기준이 얼마였을까요? 종가가 12월 기준에 이때 종가 대비해서 종가가 1900포인트대네. 1960. 2000포인트 잡고 그러면은 최고점까지 해서 1300이니까 한 60% 이상 올라온 거네. 60% 이상. 60% 이상 올라왔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 하는 쪽에도 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강하다 하는 쪽에도 반할 수 있는 17,000에서부터 35,000이니까 여긴 100% 올랐단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미국 대비해서는 약한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기준 잡았을 때 독일 기준에서 이제 15년도 종가 기준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15년도 종가. 15년도 종가가 1700.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한 40%대 올라온 거죠. 그럼 독일보다 우리가 60%대니까 더 올라왔단 말이야. 왜? 우리는 IT 위주거든. 미국도 IT 위주로 올라왔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2015년 말 5천 대비해서 지금 얼마예요? 15,000죠. 200%. 다우가 100%, 나스닥이 200%.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가 40%대, 우리가 60%대.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19,000원에서부터거든요. 19,000. 왜 꼭 여기냐? 금리 올린 게 여기라니까. 그럼 10,000 올랐으니까 얘네도 40, 50%.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우리가 디커플링이고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강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 때문에? IT 때문에. IT.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보시면은 바닥 대비 500%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에 전기전자 업종만 유일하게 안 빠진 겁니다. 어느 거를 2015년도 말 저점을 안 깬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온 게 247.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절반 올라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년도 11월까지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똑같아요. 요 기간이 디커플링이고 요 기간이 우리가 따라붙었던 시점이고 지금 쉬어간 구간이고 다시 전기전자는 갈 수 있는 위치다 아니다. 갈 수 있는 위치다. 갈 수 있는 위치다. 막연하게 아니지. 실적이 그렇게 돼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흐름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00% 거기에 500%는 채 안 돼 사실은 2015년 말로 잡으면. 그리고 나스닥이 200%, 다우가 100%, S&P 500 지수도 한 150% 올랐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미국도 다 이끌었다는 거예요. 애플, 뭐 아마존, 팡, 뭐 다 마찬가지. 그냥 결론적으로는 기술주가 이끈 장인데 자꾸 기술주를 욕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00에서부터 100% 조금 더 올라왔죠. 그럼 다우보다 조금 더 올라온 거고 그다음 나스닥이 200%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00% 좀 못 미치고. 국내 증시가 유럽 대비 좀 더 올라와 있고 일본 대비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보다 약하진 않다. 누구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만 유일하게. 그들이 땡겨놓은 거다. 제약바이오 거품 난 거 말고. 그럼 앞으로 주도력은 어떻게 돼요? 업황 자체가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주도 업종은 여전히 IT 쪽에서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다. 지수 견인 역할은.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 그것에 맞는 업종군. 경기가 살아난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살아난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금리를 올릴 정도다. 금리를 올렸다. 그럼 당연히 금융.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시장 수익률을 조금씩 넘기면서 마지막 자락에 이제 오버슈팅 나올 철강. 조선은 뭐 한 30년 만에 업황 오조세가 2005년도에 선복 과잉이니까 20년 기준 잡아줘도 2025년은 돼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2022년, 2023년 그 정도쯤 돼야 선박이 노후됐어요. 갈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의 큰 사이클 부분 그걸 놓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 말도 안 되게 뭐 천일선 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천일선을 왜 봐? 천일선을 바보야? 바보예요? 천일선을 왜 봐? 월봉선을 보면 되지. 천일선이 갖는 의미가 이제 그 당시 기준에 이제 4년치를 본다는 건데 거래일수가 6거래일 때 지금 5거래일 뿐만 아니라 월봉이 나와 있고 연봉도 나오는데 뭔 천일선을 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평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를 이해를 하시고 대처를 하는 거고